좋아. 아, 선생님이 왜 더운가 했더니 계속 빛을 받고 있네. 계속 광합성하고 있었네. 아, 어쩐지 왜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여기 서서 캐리 내릴 때는 좀 시원한데 여기 계속 더운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자, 봅시다.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렇지. 자, 요거 원소가 생겼고 문제가 있었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뭘로 관측을 했어?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관측을 했어. 뭘로 관측을 했어?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거야.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했었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연소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옳지. 아우 잘한다. 스펙트럼 선에서는 특정한 원소들은 특정한 줄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오는 빛들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수수랑 헬륨이랑 질량 비율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이 있었으면 두툼하다고 했잖아. 그치? 비율을 해보니까 어떻다? 수소가 3배 더 많더라 라는 걸 오케이. 그 다음에 발견합니다. 누가 발견합니다? 윌슨과 펜지어스가 발견하는데 저번에 한번 허블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전화기 발명한 전화기 발명한 벨이라는 사람이 돈이 겁나 많아요. 돈이 겁나 많아서 우주에 연구하는데 투자를 좀 해볼까 하고서 그때 당시 1950년대에 유행한 게 뭐냐면 전파 망원경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 전파 망원경 만드는 게 있어. 우리 우주를 관측하려면 눈으로도 관측을 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관측도 할 수는 있지만 또 무슨 영역도 관측할 수 있어? 적외선 영역도 관측을 할 수 있고 자외선 영역도 관측을 할 수 있고 감마파 영역도 관측을 할 수 있고 X선도 관측할 수 있고 마이크로파도 관측할 수 있고 전파도 관측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전자기파를 다 체크를 하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건 가시광선이지만 전파 형태로 오는 거는 무슨 망원경을 써야겠어?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파 망원경 만드는 게 이제 벨은 돈이 많으니까 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과학자를 초청을 한 거야. 윌슨과 펜지어스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둘이서 그 덤맨더머 마냥 맥티 마냥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지직거리고 저기서도 지지직거리고 여기서 지지직거리더란 거야. 전파 망원경에 비둘기가 똥 싼다고 우리 왜 차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새가 똥 싸놓잖아. 그치? 그처럼 이제 전파 망원경을 청소를 열심히 했네? 청소 열심히 해도 똥을 다 닦아도 지직거려. 저기 보니까 비둘기가 집 짓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새집도 치웠어. 새집도 치우고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비도 맞고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다시 한번 측정해보자. 또 지직거려. 어머나 씨. 어떡하면 좋아? 고장난 거 아니야? 그래서 벨한테 얘기해서 망원경 바꿔달라고 했어. 바꿨어. 또 지직거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옆 동네에 프리스턴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하필 거기 천문학 학회에서 이때 당시에 누가 얘기했던 가모프가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모프는 전 우주에 약 5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전파가 이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때 펜지어스와 윌슨이 체크한 거는 3켈빈 정도였어. 혹시 잉크티는 잘 봐. 이거 새거라서 잉크티 쓸 수 있어? 몇 켈빈 정도를 체크를 했어? 3켈빈 정도를 체크를 한 거야. 이게 그거 아니요? 맞는 게 묘한 거야. 맞는 게 묘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누가 주장을 했던 거야? 가모프가 주장을 한 거야. 가모프가 주장한 거 이 두 사람이 뭐 한 거야? 관측을 해서 증명을 한 거잖아. 그래서 가모프의 말한 이론이 뭐가 된 거야? 맞는 게 묘가 된 거야. 그러면 가모프가 상 줘야 돼? 이 두 사람한테 상 줘야 돼? 가모프 상 줘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노벨상 투자했는데 가모프가 늙어서 죽었어. 그래서 그 다다음 해에 발견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는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발견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라디오 들어본 사람 있어? 차에서 라디오 이렇게 틀면 왜 지지직거리잖아. 그것도 우주 배경 복사가 일부 섞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왜? 전 우주에서 오는 동일한 마이크로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섞여서 들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그렇게 보면 된다. 그게 우주 배경모사의 증거가 되는 사진이 아까 처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봤던 그 사진이 동일한 온도 분포를 표현해주는 사진이야. 동일한 온도 분포. 오차는 10만 분의 1. 자, 그 사진이고, 자, 증명한 거 지금 했어. 수소 원자 비율 오케이, 질량비 오케이, 우주 배경사 오케이. 빅뱅 이론이 대부분 뭐한가 보다? 맞는가 보다. 근데 사실 빅뱅 이론이 완벽한 이론 같지만 빅뱅 이론들에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어. 문제점이 있었어. 다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지평선 문제야. 지평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저 멀리 우주가 크기가 지금 현재 체크되는 우주의 크기는 450억 광년의 크기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럼 빛이 450억 광년을 가야 하는 사이즈가 지금 현재 체크된 우주의 사이즈야. 근데 저쪽,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저쪽 450억 광년하고 이쪽 450억 광년하고 200광년이니까 이쪽이 450광년이니까 이쪽 200광년하고 저쪽 200광년하고 왜 어떻게 같은 에너지파가 검출되냐 이거지. 우주가 그렇게 팽창한 우주가 그렇게 크다면 이쪽에 있는 물질하고 이쪽에 있는 물질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빅뱅 처음 시작할 때 빅뱅은 요만한 한 점은 아니라고 했었지. 어느 정도 우주는 있었는데 그 처음에 우주가 섞인 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만큼 커지려면 팽창을 어떻게 했길래 그게 골고루 그러면 언젠가 처음 시점에는 골고루 섞인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하는 우주의 크기로는 아무리 팽창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섞인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물질이 섞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빅뱅이 이거는 커졌다고는 원래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커진 거는 원래 그랬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커졌다는 건 인정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편평도 문제. 우주의 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쪽을 쳐다봐도 우주가 아까 크기가 450억 광년 정도 있다고 했죠. 이쪽을 쳐다봐도 우주가 이렇게 평평해 보이고 저쪽을 쳐다봐도 우주가 평평해 보이고 이쪽을 봐도 저 우주가 평평해 보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아직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자. 빅뱅이 어느 정도 작은 우주에서 커진 거라면 동그란 어떤 모양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 일정하게 커진 거라면 동그란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동그란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상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이야.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야. 세 번째는 자기 hul금 문제. 자, 처음에 그 3분 되기 전에 그 뒤죽박죽 엄청 막 빛도 빠져나 18만 년 전에 빛도 빠져나가지 못한 뒤죽박죽한 상태에서 우리 보통 자석 보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N극이면 한쪽이 무조건 뭐야? S극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에 만약에 자석을 칼로 지직 잘랐어. 그러면 두 개로 나뉘어지지. 두 개로 나뉘어지면 이쪽이 N극이면 이쪽이 또 뭐가 돼? N극. S극이고 이쪽에 N극 되고 이쪽에 S극 되지. 자석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자석은 자르면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는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런 상태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야.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근데 이런 물질 지금 관측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빅뱅 이론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빅뱅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빅뱅 이론이 또 맞다는 거 그렇게 오케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거야.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느냐? 요거는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지평선 문제가 뭐예요? 편평도 문제가 뭐예요? 자기 hul금 문제가 뭐예요는 안 나와. 그런데 빅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이론을 보강을 했느냐라는 가끔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 처음에 빅뱅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빵 터지고 나서 일정한 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어떻게? 처음에 빵 터지면 무 일정하게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빅뱅 이론 그림 보면 자 다시 보여줄게.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옵션을 넣었냐면 어떤 옵션을 넣으면 처음에 뭐 했다고 했어? 인플레이션을 넣은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쭉 커진 게 아니라 빵 터지면서 갑자기 팍 커진 어떤 시점이 있다.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빵 터지고 뭉 커진 게 아니라 빵 터지고 팍 커지고 이제 이렇게 커졌다. 이게 인플레이션 중간에 한번 넣은 거야. 옵션을 넣은 거야. 그래서 뭘 보완을 했냐?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도 하고 자기 홀극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보거나 우리 2학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우주의 지평선 이렇게 할 건데 진짜 지구의 지평선 마냥 이렇게 보이는 지평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사이즈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를 뭐라 한다고? 우주 지평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대충 뭔 말인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평선 문제는 처음에 배경복사의 등방성이라는 말이 헷갈리지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우주의 이쪽 끝하고 같은 물질이나 같은 에너지가 존재하면 안 돼. 왜냐면 쭉 퍼졌으면 둘이 섞인 적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터질 당시에 우주가 생각보다는 더 작았던 거지. 생각보다는 더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에서는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죽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잘 섞고 우리가 이만한 대야에서 비빔밥 비비는 건 힘들지만 이만한 그릇에서 비빔밥 비비는 건 쉽잖아. 그러니까 비빔밥 그릇이 처음에 이만했던 게 아니라 비빔밥 그릇이 요만했던 거야. 그러니까 비비기는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 먹자 하고 했는데 그릇이 점점점 커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릇이 한번 싹 커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잘 섞어놨던 것들이 잘 퍼진 거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잘못 설명한 거야. 그게 요 문제를 해결한 거야. 등방선. 여기 있는 물질과 저기 있는 물질이 같은 물질이 있을 수 있냐, 같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냐라는 문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평평도 문제는 너무 크니까 평평해 보이는 거야. 즉 우리가 저기 그 수평선 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지구가 약간 지구가 약간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거랑 개미새끼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보일까 안 보일까? 동그랗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일 것처럼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 안 보일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홀극 문제. 이 문제는 처음에 빅뱅이 터지고 나서 한 38만 년 요때 당시에는 자기홀극 물질들이 있었으나 우주가 너무 커져서 자기홀극 이런 증명하는 물질들이 우주 지평선 너머로 넘어갔다 이렇게. 너무 처음에 소수의 약간의 물질들이 있었고 소수의 물질들이 처음에 인플레이션 팽창을 할 때 확 뭐했다? 우주 지평선 너머로 넘어갔다. 우리가 관측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는 거다. 하지만 언젠간 보일 거다. 이렇게 둘러댄 거야.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반격하는 이론들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정상 우주론은 거의 사장되었어. 거의 사장되고 일부 그 음모론자들 있지. 그래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상우주론 얘기하는데 보통의 과학자들이나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어떻게? 빅뱅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원래 여기서 쉬려고 했는데 아까 졸려서 먼저 쉬었고요. 이제 얘기할 거 뭐냐면 그 빅뱅 이론 중에서도 수정된 빅뱅 이론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점점점 수정을 해왔어. 우리가 관측하면서 어떠한 관측 기술이 발달을 했냐면
대표적인 관측이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아까 윌슨과 펜지어스가 1960년대에 뭘 발견했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이제 정상 우주론은 꺼져라 된 거야. 빅뱅 이론이 오케이가 된 거야. 그치? 오케이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 맞다고 따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58년이 무슨 해냐? 처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옛날 소련이 처음 우주에 그 인공위성을 보낸 해가 1958년이거든. 그때 이 얘기도 잠깐 해줄게. 미국이랑 소련이랑 195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뭐하는 시대였어 옛날에. 여러분 세계사 배웠지? 약간의 소리 없는 전쟁 시대였어. 무한적으로 군사비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돈을 투자하면 또 그때 세계평화가 또 이제 한참 유행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은 하긴 해야 돼. 전쟁은 하긴 해야 돼. 근데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더 부강하고 어떤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인지의 경쟁이 붙은 거야. 그 경쟁이 붙으면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고 어떤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최첨단, 진짜 정말 누가 얘기해도 최첨단은 우주기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우주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잘 사는 나라 순위랑 똑같아. 잘 사는, 그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소련이, 그때 당시 소련인데, 그때 당시 한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거 될 때, 그때가 언제야? 1950년대야. 그때 절정이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미국하고 소련하고 절정의 우리나라 휴전 상태, 아직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고 우리가 더 잘 삽니다를 얘기했는데 어디다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먼저 우주에 우주선을 먼저 보내. 그 우주선, 세계 최초로 보낸 우주선 이름이 스푸트니크 우주선이야. 스푸트니크. 그래서 먼저 우주선, 미국이 쇼크를 받아 안 받아? 어머나, 쟤네들 먼저 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나 이거 안 했다. 어머나만 했다.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아폴론 프로젝트를 세워요. 아폴론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가 뭐냐? 니네 뭐가 먼저 우주선 쐈냐? 좋아.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얘네가 먼저 우주선을 쐈으면 그거는 못했으니까 첫 번째 타이틀을 뺏겼으니까 달나라에는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아폴로 프로젝트야.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인데 이때 아폴로 프로젝트를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요. 쇼크. 왜냐면 얘네한테 충격받아서 이 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 나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뭘 보냈었니?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이것저것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 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달에 어떤 중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자, 한 가지 각서를 붙이자면 이때 스푸트니크를 쏘고 아폴로 프로젝트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가 우리나라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우리나라가 한참 잘 살아봅시다 라는 운동을 할 때였어. 이제 옛날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한참 와중이었는데 미국이 이 스푸트니크 쇼크를 받으면서 뭘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딸리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래서 요때 당시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 있는 과학, 수학 교육 과정이 겁나게 어려워져.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끝내고 미국의 중학교 시대 미들스쿨에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공부를 하고 하이스쿨에서 미분, 적분 내지는 매트리스 수열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그 학습 프로그램이 이때 미국에서 만들어져. 이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하는 거, 물리 공부하는 거 프로그램이 이때 미국에서 아폴로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 공립학교에 보급이 돼.
이 수준이 수학 수준이. 그리고 미국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수준과 중학교 수학 수준과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죠. 제 교과서가 어렵다고 하죠. 그때 가져온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은 수정해서 푹 낮춰서 대폭 낮춰서 공립학교 수준과 미들스쿨 수준과 엘리먼터리 스쿨 수준을 낮췄는데 우리나라는 그 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미국에서 만든 교과서 수준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마스터하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수준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뭐 얘기하려고 하지? 아폴로 프로젝트. 그 전에 스푸트쇼크 그 다음에 1960년대 그래서 가모프가 나이를 먹어서 윈저스랑 펜저스랑 윌슨이 노벨상을 탔어요. 네,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공을 세우고 그 두 사람이 노벨상을 타고서 한참 이제 연구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연구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 우리 저번에 은하 얘기할 때랑 은하 그 회전 얘기했었지. 은하 회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 강체 회전이 아니라 차등 회전을 하고 있고, 그치? 차등 회전을 하는데 원래 별의 밝기로 생각한 은하의 질량으로 생각한 은하의 회전 속도보다 생각보다 빠르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고 그랬지. 그치? 생각보다 빠르네 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야? 알게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질량체가 있다. 은하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질량체가 있다. 중력 작용을 하는 어떤 질량체가 있다라는 거는 알게가 됐어. 알게 됐는데 이 물질은 빛과 반응하지 않아서, 즉 전자기파와 반응하지 않아서 보이진 않아. 전파도 안 보여. 엑스레이도 안 보여. 자외선도 안 보여. 적외선도 안 보여. 하지만 저기 뭔가 있어. 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하필 저기에 저 물체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 왜? 우리가 중력이 크게 작용하면 그 주변에서 오는 빛이 무슨 효과를 비추어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했었지? 커다란 질량체가 있으면? 그렇지. 커다란 질량체가 있으면 중력 렌즈 효과가 보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이 생긴다고 했잖아.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중력 렌즈 현상이 생기네.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뭔가 있어. 그래서 이름 짓기로를 뭐라고 했냐? 라고 이름 지었어. 뭐라고? Dark matter. 암흑물질. 이게 암흑물질이야. 자, 암흑은 시커멓다의 암흑이란 뜻이 아니라 뭔지 몰라서 암흑이라고 한 거야. 뭔지 몰라서 다크 매터. 그치? 뭔지 모르는데 질량은 있어. 그 암흑물질을 한 거야. 오케이. 좋아. 암흑물질 좋아.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 이제 점차 과학자들 사이에 정립이 되고 이제 우주의 밀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우주의 밀도가 아까 점점점 뭐해진다고 했었지? 팽창함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했지. 그러면 그 감소율이 커지면 팽창을 많이 하는 거, 그치? 감소율이 작아지면 덜 하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러면 어떤 밀도라는 숫자를 기준 밀도를 1이라고 두고 기준 밀도보다 커냐, 기준 밀도보다 작냐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할 거 아니야. 우주의 팽창 뭘 체크하기 위해서? 팽창의 빠르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미 수학적으로 한번 관측을 해놓은 상태가 있어. 누가 관측해놨어? 우주의 팽창. 누가 관측했지?
허블. 허블이 우리 배운 공식 달랑 2개 있잖아. 뭐 있어? 우주의 후퇴 속도 공식 배운 거 있잖아. 후퇴 속도로 뭘 증명을 한 거야? 우주의 팽창을 증명을 한 거잖아. 팽창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빨리 팽창하냐? 천천히 팽창하냐? 그냥 이대로 팽창하냐를 체크하게 한 거야. 뭐를 두고? 우주의 밀도를 두고. 근데 우주의 밀도를 저기 있는 별이랑 저기 있는 은하랑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밀도가 비어.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아까 얘기한 기준 밀도가 1이라면 기준 밀도가 얼마라면 1이라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암흑 물질이나 은하나 블랙홀이나 뭐 성간 물질이나 이것저것 다 짬뽕을 해봐도 수학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게 기준 밀도가 1이라고 해서 얘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배경 복사를 이미 관측했으니까 밀도가 있는데 근데 암흑물질이라는 거 따져봐도 이 밀도를 실제적으로 관측한 밀도 암흑물질까지 포함해서 관측한 밀도가 얼마밖에 관측이 안 되냐면 0.3밖에 관측이 안 되더래. 은하 블랙홀, 퀘이사, 뭐 저번 주에 배웠던 거지? 뭐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뭐 블랙홀, 막 이것저것 다 짬뽕해도 그럼 그 짬뽕한 거를 물체를 다 넣고 공간 450억 광년에다가 450억 공간 부피에다가 뭘 넣으면 그만큼의 질량 우리가 관측한 모든 질량을 넣으면 1이라는 숫자가 얼추 나와야 되는데 팽창을 하고 있는 숫자에다가 기준 밀도에다가 근데 이것저것 다 짬뽕해봐도 0.3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 갔냐 이거지. 70%는 뭐냐 이거지. 그럼 과학자들이 우리가 계산 엉망진창을 한 건가? 라고 고민을 한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진 채 또 이제 과학자들이 뭘 하기 좋아하냐면 안 보이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암흑. 또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널.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어. 그래서 얘는 뭔지 모르고 덩어리도 아니고 철자 틀렸잖아. 이렇게 하자. 다 웃자고 하는 거야. 자, 뭐가 있다고 얘기를 붙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어. 암흑 에너지라고. 그냥 이름 갖다 붙인 거야. 그럼 뭐라도 있다고 해야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서 얘가 나머지 뭘 차지하고 있다고?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를 구분을 할 때 우주에 있는 물질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따 또 써먹어야 돼. 우주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이죠? 암흑 에너지 68.3%, 약 70%.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아까 밝혀지지 않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어떤 덩어리 물질, 암흑 물질 약 27%. 그냥 68이라고 하지 마. 70이라고 하지 말고 약 68%.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약 27%. 그 다음에 비주얼 메터가 말도 더듬어. 보통 물질 5%. 자, 아까 얘기한 은하를 더 빨리 돌게 하는 어떤 덩어리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보통 물질은 뭘 얘기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전자기파와 반응을 하는 은하, 블랙홀, 퀘이사 이것저것 그냥 우리 사진으로 봤던 지금까지 저번 주에 사진으로 봤던 모든 거를 다 짬뽕해도 우주 전체의 몇 %밖에 차지 안 해? 5%밖에 차지 안 한대. 계산상으로. 그러면 나머지 70%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야. 우주 전체 구성 물질 중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까 그 0.3밖에 발견 못했다는 게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다 짬뽕해도 몇 %밖에 안 돼? 약 30%밖에 약 30%밖에. 나머지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다크 에너지라고 과학자들이 가정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시간이 흘러가느냐? 1990년대까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995년 책을 보면 그냥 다 암흑 에너지 하고서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이제 교과서에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 201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기술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인류도행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각각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아까 퍼센테이지 비율이 시험 같은 데 좀 가끔 나와요. 시험지나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물질인지 라는 얘기가 가끔 나올 수 있어. 보면 아까 퍼센테이지가 여기 하는 김에 더 해야겠다. 약 68%, 약 26%, 약 5%라고 그랬지. 그치? 약 5%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과거의 우주와 현재의 우주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보통 물질, 그다음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비교하는 문제가. 근데 과거의 우주라고 하면 몇십억 년 기준을 얘기해. 어제 우주가 아니라 몇십억 년을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보통 물질은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어. 암흑 물질도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어.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뭐 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일단 뉴턴 역학에서 이야기하지? 뭐 하는 힘이 있다고 뉴턴 역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지.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적어놔. 일단 공간 휘는 얘기는 일단 적어놔. 일단 끌어당기는 것만 생각해도 얼추 맞아. 그러면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주가 커지면 돼, 안 돼? 질량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주가 커지는 게 말이 돼, 안 돼?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커지면 안 되잖아. 맞잖아. 심지어 우리 저번에 했던 안드로메다는 40억 년 뒤에 우리 은하랑 빡치기를 한대. 다가오고 있대. 심지어 마젤란 은하도 다가오고 있겠대. 우리 은하랑 좀 있으면 빡치기를 할 거래. 그게 그러면 이해는 돼.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질량체를 갖고 있어서 축소를 하지만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 무언가가 얘네가 그 무언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질량체를 갖고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으나 그래서 너무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암흑 물질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가까이 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더 가까이 했으면 서로 끌어당기지만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는 암흑 물질의 파워보다 더 뭐하는 힘이 생기니까 거리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두 은하가 충돌을 하는 거야. 좀 이따가. 그런데 이거보다 거리가 좀 더 먼 경우는 암흑 물질의 파워가 더 세니까 우주를 뭐하게 하는 거야? 팽창하게 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서로 뭐하는 힘을 갖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암흑 에너지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우주가 팽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라고 했지? 5%, 26%, 약 68%라고 했죠.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물질이 한 20, 암흑 물질이 한 40, 암흑 에너지는 20 빼기 40 얼마냐? 한 40%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합니다. 왜?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건 이해는 가요. 왜? 우리가 별이 생기고서 터질 때 항성이 무슨 반응을 하지? 빛과 열을 낼 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그치? 뭐가 줄어들어?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질량이 줄잖아. 질량이 줄면서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질량이 줄면서 에너지가 퍼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질량은 없어지고 에너지는 퍼지고, 질량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퍼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긴 하지만 뭐 해야 맞는 얘기야? 질량이 줄어들어야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과거의 우주에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낼 때는 과거 현재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만 나와. 어떤 게 과거고 어떤 게 현재냐,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뭘 찾냐면 줄어드는 거 두 개를 찾아야 돼. 여기서 여기로 줄어드는 거랑 여기서 줄어드는 거랑 종류는 세 개 중에 두 개 줄어드는 데를 찾아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쪽이 어디야? 그러면 유출을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두 개가 줄었네? 그치? 두 수치가 줄었잖아. 그럼 여기가 과거야. 그리고 현재라고 그나마 최근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은 게 암흑 에너지야. 문제 풀 때 기술이 그런 게 있어. 나중에 풀업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이 보기가 다 지워지고 이거 나중에 어떤 게 과거예요? 그 다음에 A, B, C하고 어떤 게 암흑물질이고 어떤 게 암흑에너지고 어떤 게 보통물질이에요 라고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나오거든,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줄어드는 거, 여기서 여기로 하나 줄었는데 여기서 여기는 두 개 줄었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혹시 이따가 풀다 보면 발견하면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보통물질 현재 우리 우주에서 약 4에서 5%, 어떤 책에는 4%, 어떤 책에는 5%. 선생님이 이거 이거 책 정리할 때 문제집 보고도 했지만 뭐 나사도 보고 했지만 저기도 보고 했거든. 구글도 보고 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4점 몇 퍼센트, 5% 조금씩 달라. 그래서 한 4에서 5% 생각하면 돼.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흑에너지. 그리고 아까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거 표시를 했지만 그래프도 가끔 나와요. 그래프도 가끔 나오고 어떤 물질은 이렇게 줄어들고 어떤 물질은 이렇게 줄어들고 어떤 물질은 거의 비슷한 양으로 유지하는 게 있어. 어떤 물질은 유지하는 게 있어. 그러면 자,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시간 그래프고요. 여기는 물질의 양, 절대적인 양이야. 그러면 절대적인 양은 두 개는 줄어들고 하나는 비슷비슷해. 그럼 비슷비슷한 놈이 뭐다? 다크 에너지. 그렇지. 다크 에너지는 우주 처음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왜? 계속 뭐 하니까? 팽창을 하니까. 다크 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 팽창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왜냐면 이런 물질들은 점점 줄고 있고 우주 에너지는 유통을 유지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질들은 전체적인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는데 얘가 일정하면 비중이 어떻게 되니? 퍼센테이지가 얘가 커지겠지. 다른 게 줄어드니까.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 그런 숫자가 나온 거야. 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또 초시성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암흑 에너지까지 얘기했고요. 인기밀도는 혹시 이따가 보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암흑 에너지까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우주 팽창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과 그 다음에 정상 등방 팽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얘기하는데 등속 팽창과 감속 팽창과 가속 팽창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다른 얘기 먼저 하고 시간상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보면 등속 팽창 우주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빅뱅이 빵 터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네. 인플레이션 하면 팍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쭉 커졌다는 이론이 등속 팽창이야.
오케이. 한번 인플레이션 빵 하고 나서 어떻게 쭉 커졌다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등속 팽창 이론이야. 보면 이런 그대로 팽창 속도가 어땠다? 일정한 경우야. 그래서 우주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과 같은 우주를 끌어당기는 힘과 무슨 에너지? 암흑 에너지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팽창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바로 뭐다? 등속 팽창이야. 자, 그 다음 감속 팽창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암흑 에너지보다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힘이 더 세서? 중력이 더 세서 감속, 팽창 속도가 점점점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다가 평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중력이 우세해서 슉 쪼그라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야? 감속 팽창입니다. 그래서 팽창 속도가 시간이 지나 따라 점점 느려지고 암흑 물질이 갖고 있는 중력의 뭐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팽창을 방해한다는 이론이 감속 팽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중력이 충분히 강하다면 팽창이 멈추고 어느 순간 뭐해서 확 쪼그라들면서 한 포인트로 보이는 빅크런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지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슉, 그럼 우주가 이제 슉 하는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감속 팽창 이론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다. 객관식 문항에 등장하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누구니까? 얘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얘예요. 왜냐하면 암흑 물질이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거든. 암흑 물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 우주 팽창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했어. 암흑 물질이 암흑 물질이 미안해. 암흑 에너지 미안. 암흑 에너지가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 우리가 풍선이 있어. 풍선에다가 불면 풍선을 팽창하게 하는 뭐야? 압력이지. 그 압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잡혀 안 잡혀? 관측이 할 수 있을까? 없다. 근데 관측은 못 하는데 그 풍선이라고 하는 우주를 뭐 하게 만드는 거야? 팽창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암흑 에너지다. 있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관측된 적도 없고 진짜 있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가 가정만 한 거야. 언제까지? 1998년까지. 1998년까지. 자, 1998년까지 그게 있는가 보다. 뭐 해야만 했다? 존재를 가정만 했어요. 있는 거를 가정만 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정만 했어. 몇 퍼센트? 한 68% 있는 것만 추정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은하들이 암흑 에너지가 너무 그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주가 커지다가 커지는 속도가 팽창하는 속도가 확 커질 거다. 그래서 우주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라는 이론이 언제까지? 98년까지는 1번 아까 얘기했던 등속 팽창과 2번 감속 팽창과 3번 가속 팽창이 98년 이전까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잘 몰랐어. 왜? 암흑 물질이 있는 건 알았는데 얼마나 있는지 진짜 있는지 증명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속 팽창을 하는지 감속 팽창을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뭐 어떻게 알아보냐면 저기 있는 별을 거리를 체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별의 거리를 체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진짜 쟤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는 법. 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두워진다고 했지. 유찬아, 거리에 어떻게 비례한다고? 반비례. 그냥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광도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그건 이제 온도 에너지 할 때 광도 4배고. 자, 어쨌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면 거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별과의 거리를 아는 방법. 두 번째. 호텔 속도? 오, 레드 시프트. 그렇지.
후퇴 속도로 뭘 알 수 있어? 적세편이랑 람다분의 델타 람다를 알면 곱하기 C를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후퇴 속도를 구하면 허블 상수를 곱해버리면 뭘 구할 수 있어? 접연하고 나하고? 그렇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가속 팽창, 감속 팽창, 그 다음에 등속 팽창 세 개 중에 체크를 하는 거야. 저 별이 나랑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했는데 예측한 건 적세편유로 예측을 하는 거야. 적세편유로 예측을 하는데 적세편유로 예측한 것보다 적세편유로 별의 거리를 체크하는 거는 뭐를 가정해 두고 별의 거리를 체크하는 거지? 가정. 후퇴 속도를 그렇지. 팽창 속도가 우리가 허블 상수라고 하는 팽창 속도라는 숫자를 두고 뭐 한 거야? 정한 거잖아. 그러면 저 별이 허블 상수로 즉 적세 편의로 거리로 구한 거랑 별의 밝기로 거리 구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허블 상수로 즉 적세 편의로 거리를 구한 거랑 얘랑 똑같으면 밝기를 구한 거랑 거의 비슷비슷비하면 무슨 팽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등속 팽창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체크한 거랑 후퇴 속도로 체크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눈으로 체크한 게 더 가까이에 있으면 강속 팽창. 그렇지. 내가 눈으로 체크한 게 밝기로 체크한 게 더 멀리 있으면 가속 팽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그러면 그걸 알면 이거 셋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어느 정도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98년 이전까지는 이거를 몰랐어. 마음은 아는데 체크가 안 돼. 왜냐면 그 이상 멀리 있는 별이 밝기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멀리 있는 별의 밝기를 구하려면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니까 겉보기 등급은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 등급을 구하기가 겁나게 어려운 거야.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해? 그 별의 진짜 원래 밝기랑 마찬가지잖아. 사실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할 때는 절대 등급은 별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고 두고 18세 거리에 있다고 두고 그 별의 밝기를 체크한 게 절대 등급이잖아. 그러면 18세 거리에 있다고 두려면 그 별의 진짜 사실은 진짜 원래 얼마나 밝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별의 질량이나 또는 광도를 정확하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별의 질량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인도에서 어디에서? 인도에서 난세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안 싫었구나. 인도에 찬드라세카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다고? 찬드라세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오펜하이머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드라세카라는 사람이랑 오펜하이머라는 이 두 이름은 사실 우리 첫 번째 주에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1주차나 2주차에 한 번 2주차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별이 탄생을 할 때 뭐가 탄생할 때? 주계열성 탄생을 할 때 주계열성은 뭐야? 핵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열심히 일어나는 전성기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우리가 주계열성 나중에 주계열성의 끝을 별의 죽는 순간을 체크를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0.08배 적으면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중력 수치가다가 그냥 불구스름하게 죽어가는 별이 된다고 했어. 그걸 갈색 외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또는 표현에 따라 적색 외성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태양 정도 되는 질량, 태양보다 0.08배, 태양보다 0.1배부터 1.4배 이하까지. 몇 배 이하까지? 1.4배 이하까지. 그때 주기혈성의 반응이 끝나면 거성의 단계를 갔다가 어떻게 죽을 때? 백색 외성. 정답. 메모합시다. 자, 1.4배 이하. 태양보다 1.4배 이하는 어떻게 죽는다? 빨갛게.
아니 백색 외성으로 죽는다. 그 다음에 1.4배부터 한 3배, 4배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하는 백색 외성.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중성자를. 그 다음에 요까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8배 이상이라면 무조건 블랙홀. 여기까지는 잘 밝혀진 적은 조금은 의문스러울 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2차주에 했던 얘기 한번 살펴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양 질량이 1.4배라고 써놓고 찬드라세카를 1개라고 써있을 거야. 찬드라세카를 1개라고 써있을 거야. 이것도 인도의 과학자 이름 딴 거야.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과학자 이름 딴 거야.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해서 그래. 그래서 잠깐 또 넘어가면 우리 그 두 번째 주에 별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별이 빵 터지는 백색 외성 터질 때는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그 백색 외성 1.4배보다 크게 별이 터지는 걸 슈퍼노바 그치? 자 초신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 초신성은 종류가 크게 생성 원인에 따라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생성 원인에 따라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별의 일생에서 질량이 1.4배 이상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이 자기 그 중력 그 수축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쪼그라서 빵 터지는 게 일반적인 초신성이야.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초신성을 2형 넘버 2 써놓고 2형 초신성이라는 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때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 자, 1A형 초신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 어디 씌워놨을 텐데 안 씌워놨나? 안 씌워놨네. 자, 보통 별이 탄생을 하게 되면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이 생기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냐면 쌍성이 생기는 거 있어. 뭐라고? 쌍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쌍성이 생기면 왜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이 하나 엄청 모여서 큰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짝이 짝짝 모이면 여기 별 하나 여기 별 하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근데 두 별이 서로 이제 서로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그 외계 행성 탐사처럼 두 항성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50억 년 동안 60억 년 동안 네 친구 내 친구 너 아니면 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50억 60억 이렇게 서로 돌면서 진화를 할 거야. 그러면 한 별이 먼저 늙었네. 둘 중에 하나가 질량이 더 커서 먼저 늙었네. 먼저 늙었는데 혼자 행성상 성운이 되고 터지고 나서 보니까 얘는 아직 거성 단계인데 얘는 지 혼자 터져서 백색 외성이 된 거야. 지 혼자 터져서. 그러면 얘는 나는 기운 없는 빛도 조금 어둡고 크기도 좀 줄어들고 백색 외성이니까 밀도만 겁나 크고 끌어당기니만 겁나 큰 사이즈야. 얘는 거성이라서 잔뜩 부풀 대로 부풀어 올라 있어. 좀 있으면 얘도 터질 것 같아.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 자, 백색 외성 상태는 태양보다 1.44배 이하 상태죠. 이하 상태지. 백색 외성 상태는. 그러면 적색 거성이랑 서로 마주보면서 돌다가 이 적색 거성에 있는 겉에 있는 가스들을 백색 외성이 하나씩 조금씩 빨아들이기 시작해. 백색 외성은 밀도는 크고 중력이 크니까. 적색 거성은 이미 뭐한 상태야? 그 붕 떠 있는 상태라고 했지. 기억나지? 거성 상태는 뭐한 상태야? 붕 떠 있는 상태야. 그러면 겉에 붕 떠 있는 겉에 껍데기를 백색 외성이 옆에 돌면서 쪽 빨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잠깐 지울게. 두 별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는 무슨 상태야? 백색 외성 상태고 얘는 거성 상태야. 그럼 둘이 돌면서 여기는 에너지를 이렇게 슉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태양 질량보다
1.44배 거꾸로 표시해야지. 1.44배 이하였는데 얘가 이거를 조금씩 먹다가 보니까 태양 질량이 1.44배만큼 돼버렸네. 이 순간이 되면서부터 이제 1.44배가 딱 넘으면 그때 빵 터져. 뭘 일으켜? 초신성을 일으켜.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질량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래? 몰라요. 알지. 이 정도면 아는 거야. 태양보다 몇 배? 1.44배. 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태양보다 1.44배 되는 질량이 터지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과학자들이 수치로 체크를 하는 거야. 이해 좀 생기지?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별의 광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는 거야. 태양보다 1.44배 되는 별이 초신성이 되었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했겠지. 그러면 그 별의 뭐를 구한 거야? 광도를, 실제 절대 등급을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구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기준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별의 밝기를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즉 뭐를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절대 등급을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 했어? 절대 등급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둘이 돌다가 터진 별이라는 걸, 한쪽은 거성이 좀 빨린 것 같고 한쪽은 백성이성이 터진 걸, 초신성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A형 초신성은 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거냐? 이 과정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거야. 즉 백색외성이 옆에 있는 별 물질들을 빨아들이다가 딱 요 크기가 되는 순간, 찬드라세카를 1개 이상이 되는 순간 빵 터지는 거야. 그 모든 1A형 초신성의 폭발은 모든 터진 질량이 똑같은 거야. 모든 터진 질량이 똑같으니까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다 뭐 한 거야? 같아요. 비슷한 놈들. 그렇지, 같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밝기를 알고 있고 내가 눈으로 관측한 절대 등급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비교. 거리. 그렇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 초신성에 뭘 구하면 돼? 이제 적색 편의를 구하면 후퇴 속도로 구한 거리와 내가 관측을 통해서 구한 거리를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야. 와. 그거를 언제 하게 됐느냐? 98년에 했습니다. 쌤 근데요. 중성자별은 안 터져요? 그것도 얘기해 줄까? 네. 좋아. 자, 1.44배가 찬드라세카를 1개라서 한번 터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터지고 나서 이제 중성자별이 돼. 그 다음에 별이 만약에 또 중성자별이 된 다음에 또 쪽쪽쪽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치? 또 만약에 빨아들일 게 있으면, 그러면 아까 몇 배가 된다고 했지? 한 3배에서 4배가 된다고 했지? 네. 그치? 그러면 얘가 터지고 나면 무슨 별이 돼? 중성자 별이 되는데, 그치? 얘가 빨아들이면 네. 몇 배 이상? 8배 이상이 되면 빨아들이다가 또 터지는 거야. 자, 이 터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백색 외성이 갖고 있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그러면 빨아들일 물질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별 그 어떤 물체가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뭐 할 때 평행을 이룰 때 크기가 일정한 거 아니야.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잖아. 바꿔서 하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쪼그라드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일정하니까 그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 아니야. 백색외성이 아무리 밀도가 크긴 하지만 백색외성 자체 질량과 밀도로 쪼그라드는 힘과 백색외성이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버티는 힘이 뭐하니까? 평행을 하니까 백색외성 크기가 일정한 거야. 근데 그 이상으로 질량 물체가 더 붙게 되면 백색 외성을 버티는 힘은 그 반대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스핀 원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원자에 전자들이 서로 스핀 자기 양자수. 양자수. 그걸 갑자기 누가 발견했지? 그러니까 그 스핀 방향은 반대라는 법칙 누가 얘기했잖아.
파울리 베타 원리. 아.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그 전자들이 붙어있는 힘과 그 전자들이 스핀 양자수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 그 파울리 베타 힘과 쪼그라드는 힘과 평행이 되는 상태가 백색외성 상태야. 중성자별은 중성자에도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또 작용을 하거든. 그 중성자가 버티는 힘과 질량으로 더 다른 질량이 달라붙어서 쪼그라드는 힘과 불균형이 일어난다면 중성자별은 또 폭발을 하는 거야. 다시 백색 외성에서 다른 물질들이 오잖아. 다른 물질들이 오면 쪼그라드는 중력이 더 뭐해지겠어. 물질이 더 오면 질량이 늘어나니까 쪼그라드는 힘이 더 세지겠지. 그 쪼그라드는 힘과 백색 외성을 버티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한 전자들이 붙어있는 그 힘이 입자들이 붙어있는 즉 입자들이 버티는 힘이 있을 거야. 입자들이 버티는 힘이 쪼그라드는 힘과 평행을 이루니까 백색 외성이 되는데 더 많은 물질들이 와서 버티는 힘이 쪼그라드는 힘보다 약해지면 그러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그래서 1A형 초신성은 그때 일어나고 중성자별도 중성자의 그 밀도가 버티는 입자들이 버티는 힘과 또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서 그 중력이 땡기는 중력이 수축하는 힘과 버티는 힘이 깨지면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 쪼그라드는 힘이 더 세지면 중성자별도 뭐 하는 거야? 터지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한계점이 그 질량이 한계점이 1.44배와 4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찬드라 세카라는 양반이 발견한 거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두 양반 이름을 딴 거야. 오케이? 자, 뭐까지 있냐? 세카라.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이 우주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우주 시간 다 빨리 해야 되는데. 딴 얘기 많이 했잖아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있으니까. 뭐냐면 우주 표준 촛불이라고 해. 거리를 체크하는. 표준 촛불. 왜냐면 1A형 초신성이 발견이 되면 뭐 하는 거야?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딱 3분만 더. 그래, 일단 있는 내용을 해야지. 그래서 98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아까 이 거리로 별의 밝기로 체크한 거리와 허블 상수로 체크한 그 적세편으로 체크한 거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밝기로 체크한 거리가 더 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까 무슨 팽창이 맞는 얘기야? 가속 팽창이 맞는 얘기야. 가속 팽창이 맞는다는 얘기는 뭐가 물질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야? 다크 에너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게 98년에 발표를 하고 2021년 그치? 98, 99, 21년에 그 미국의 슈미트 박사님이 그걸로 또 노벨상을 탔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최신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만. 그래서 가속 팽창 이론이 현재 그 천문학이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거를 표준형 우주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표준형 우주 모델이라고 합니다. 람다 CD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허블과 그 르메트라는 얘기와 람다 CDM의 표준 우주형의 모양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하고 다시 바다 물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잠깐 써.